되게 안타까운 미래인데 공급 절벽이 이제 오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게 제일 두려워요. 지금도 이미 전세 금액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급량까지 꺾이게 된다. 전월세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패닉 바잉이 왔을 때가 언제였냐? 전세가 폭등할 때 패닉 바잉이 와요. 공포에 질려서 매수를 한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란 거죠.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 지금이라도 못 사면 안 될 것 같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올해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우선은 작년 부동산 시장,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은 저는 신사임당 채널을 그때도 2024년도 전망을 해드렸었거든요.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양극화의 시대가 온다라고 그때도 이미 얘기했었어요.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즉 빌라 오피스텔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와, 그렇게 초양극화를 예상한 저조차도 이렇게 양심 없이 강남만 올라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은 미쳤어요. 작년 기억나실 겁니다. 그 작년에 반포 신축 아파트가 50억 돌파 신고가입니다. 이제 반포 국민평형 33평 기준으로 50억 시대를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 지나서 55억 하다가 다음에는 60억 이렇게 떴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여기는 1, 2억씩 올라가잖아요. 5억씩 뛰어버려요. 그런데 막 이제 기사도 찾아보다 보면 이제 등기 떴거든요. 그 60억 등기 친 사람이 80년대생이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출이 1원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부 등본 보면 갑구가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가 소유권 외에 대한 사항, 대표 이제 채권 최고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을구가 깨끗하대. 야, 진짜 돈이 얼마나 많은 건가라는 얘기인데 이런 사항들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사항이 어느 정도 답이 있는데 일부에서 결국 자꾸 인구 감소를 강조하고 지방 소멸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자산가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60억이라는 돈을 벌 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 피 같은 돈을 부동산에 대출도 하나 없이 몰빵을 할 때는 그러면 그만큼의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냥 아니면 거꾸로 진짜 돈이 많아서 아유 뭐 너에게 수익률 상관없고 그래도 아파트 그래도 반포 신축 좋지. 아 그냥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자산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게 되면 안 퍼지는 거죠. 점점 더 집중화가 되고 뾰족하게 움직이다는 게 2024년도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강남 내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반포 집값 쫙 올라오고 압구정 그 오래된 아파트도 막 이제 30평대가 50억 넘겨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지금 대치동, 개포동, 잠실이 나쁘단 게 아니거든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대치동 팔고서 반포를 못 가. 예전엔 격차가 이렇게 많이 안 나는데 지금 여기로 확 나버리니까 왜 우리가 저평가야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봤을 때 웃기죠. 반포는 아예 넘사벽이니 논외를 친다 하더라도 대치동만 봐도 야, 가치컷이 30억이 넘어가. 이게 뭐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조차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저 반포 이러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요. 마포구랑 성동구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돌파한 단지가 있긴 하거든요. 정고점 21년도에 최고 21억까지 갔었던 단지가 이제 22억을 돌파한 단지가 있어요. 다만 아주 일부입니다. 마포구에서도 아현동의 신축, 성동구에서도 이제 옥수동의 신축. 물론 성수동에 있는 뭐 그런 데들 약간 논외니까 거기 강남보다도 비싼 초고가 단지들이 있어요. 걔는 논외로 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22억 최고가 딱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마포 성동구의 다른 단지들은 아직 정고점 회복도 못한 데도 있거든요. 정고점이 20억이었는데 그것도 회복 못한 데들도 있는데 그나마 일부 단지가 정고점 1억 돌파했을 때 지금 반포, 압구정은 그냥 10몇 억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이제 초양극화라는 표현으로 이게 담길 수 있는 얘기인가? 이제는 시장이 파편화돼 가지고 그냥 개별성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강남이냐 아니냐 그리고 마용성이냐 아니냐 그냥 서울이냐 아니냐 수도권이냐 아니냐 등급별로 따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게 2024년도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근데 2024년도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2025년도는 이게 더 심해질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제 2025년도 관련해서 우선은 수도권 여기서도 서울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25년도 시장이 상저하고라고 봐요. 일단 상반기는 아무래도 요즘 탄핵 정국으로 갔다가 아무래도 이제 워낙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책 출간할 때 출판 시점을 좀 미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들도 있긴 있었어요. 너무 안 팔려요. 경제 경영 도서가 지금 다 초토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한 분씩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을 때도 부동산에 대한 인식들 아마 분명히 이 영상에도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직도 부동산을 얘기한다. 지금 이 시국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부동산이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러는데 그런 인식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적다는 거고 아무래도 거래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상반기는 서울이라 하더라도 좀 어려울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저하고라고 했잖아요. 하반기는 매우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는 전 2026년도부터 대세 상승장이 다시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공급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올 것 같긴 한데 그 공급량이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래도 일단 핵심은 얘기했을 때 2024년도, 2025년도는 그래도 3만에서 4만 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는데 근데 2026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1만 건대로 갖다 확 줄어들어 버려요. 아무리 높게 잡아봤자 2만 건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추산치들 보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부족들이 오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럼 거꾸로 보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코인은 잘 모르지만 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영상 보다 보니까 이제 뭐 반감기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반감기가 온다. 희소성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가치가 더 뛸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동산은 명확하게 공급량이 통계적으로 보이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공급이. 이제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되게 높은데 2024년도에 신조어가 얼죽신이라고 있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건데 신축을 원하는데 신축 공급이 박살이 나네. 어떻게 될까? 올라갈 것 같네? 라는 기대의 심리가 이제 저변에 깔리거든요. 그러면 코인이나 주식이나 다 기대감으로 움직이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더 올라갈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언제 사나요? 미리 사는 거죠. 지금 막 코인도 조금 흔들린다. 주식도 미국 주식도 요즘 막 좀 흔들리는 주식도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때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매집 타이밍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서울 부동산조차도 여기서 저 정황의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2025년도 상반기 흔들리는 데들이 있으면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을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기회는 상반기라 보는데 근데 상반기는 그래도 워낙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상반기는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요.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조기 대선이 오냐 안 오냐. 조기 대선이 됐었을 때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 불확실성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움직여야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2025년도 하반기에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전 본격적으로 2025년도 하반기 때 움직일 거라 보는데 근데 여기서도 제가 앞서서 시장을 이제는 편화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지금도 반포 신축, 압구정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정말 귀하고요. 거래됐다면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자산가들은 딱 생각해 보는 게 이게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은 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강남 가격은 안 흔들려요. 근데 오히려 어디가 흔들릴까요? 지금 당장 마용성이라고 하지만 용산구는 사실 송파구보다도 비싼 게 용산구예요. 서초, 강남, 용산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마포구랑 성동구인데 마포구, 성동구도 정말 좋은 입지긴 하지만 지금 급매물들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급매물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몇 억 싸게는 아니고요. 한 몇 천만 원 이제 지금 흔들리는 정도긴 하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흔들리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나한테는 뭐 강남은 애초에 내가 진입하기 힘들고 그래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좋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이 진입 기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들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조차도 나중에 이제 하반기가 되게 되면 올라간다 보고요. 저는 뭐 이제 상급지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강남만 볼 수도 없고 마용성만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저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일단은 서울이라고 했었을 때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 자체는 다 괜찮다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입지에 대한 사항들, 지금 구축 아파트 가격 격차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5, 6억씩 나는 데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얼죽신 트렌드에 따라서 신축이 인기가 있었던 거고 구축도 나중에 따라갈 거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점점 더 고착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축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거고 구축은 그냥 그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지 아니면 이 금액에서 이 가격이 어쩔 수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제가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잖아요. 정비 사업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공사비가 뛰어 올라가고 있고 분담 금액이 이제 평균 분담금 5억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현재 15억이야. 근데 신축 아파트는 20억이야. 근데 구축 재건축 하는데 분담금이 5억이야. 그럼 내가 지금부터 막 10년, 15년 동안 개고생해가지고 신축됐는데 20억이야? 그냥 5억 더 주고 신축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업성이 없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건축 기대감이 점점 떨어져서 구축 가격들도 떨어지는 거고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게 이제 당연한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급지에 따른 가격 격차가 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신축 아파트끼리 비교하면 당연히 가격 격차 나오고 구축 아파트끼리 비교하면 가격 격차 당연히 나거든요. 근데 약간 서울이라 하더라도 노도강 금강구 외곽 지역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해당 지역의 신축 가격이 급지가 2단계 뛰어넘어도 그 지역의 구축 아파트 가격이랑 이제 엇비슷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입지 물론 중요한데 신축인 걸 더 선호한다는 거죠.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나 구축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마포구의 빌라 정말 저렴하거든요. 빌라 사세요.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쉽습니다라고 하면 또 싫잖아요. 마포구의 신축 빌라면 신축 빌라는 사기 온상이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맨날 사기 터지는 게 신축 빌라 막 사기꾼들 막 이런 식으로 막 분양 사기 이래 버리니까 점점 이미지가 더 떨어지잖아요. 날림 공사래 자꾸 이래 버리니까 제 아파트조차도 막 대기업들이 짓는 아파트 뭐 요즘 뭐 순살이 어쩌고 뭐 이러는 와중에 이름 없는 건설사들이 대충 짓고 떠나는 빌라들은 몇 년 지나니까 갑자기 막 물 새고 막 신축인데 막 이런 사건 사고들이 오히려 아파트니까 뉴스에 떠요. 아파트니까 뭐 대기업 건설사가 난립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방에 이름 없는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들 뉴스도 안 나와요. 당연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도 때릴만 하니까 때리는 거고요. 지금 경매 역대급이요라고 얘기해도 아파트가 경매를 쏟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언론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강남에 뭐 신축 아파트가 경매 나왔어요 하고 뉴스가 뜬다는 거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게 나오니까 그게 뉴스화가 되거든요. 강서구 화곡동 빌라 경매 나왔습니다. 뉴스 안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경매 몇백 채씩 있고 계속 유찰되고 막 지금 전세 들어간 사람들 막 그냥 피눈물을 흘려도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언론에도 너무 이게 과장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조차도
당장 여러분들도 안 사잖아요. 내가 원하는 지역. 우리가 요즘 신조어 중 하나가 욕세권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욕먹는 곳들이 오히려 더 비싸. 진짜 가치가 없다 생각하는 데들은 물어보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초에 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동네를 가고 싶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지역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싼 것 같아. 이게 정상이냐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내가 내 금액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욕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관심이 필요한데 관심조차 없어.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이라더라.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2025년도 시장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지방에 내 집 마련하기 쉽습니다. 지방 신축 아파트 너무 싸요. 할인 분양이에요. 지금 계약금 10%가 아니라 계약금 5%만 들고 와도 나머지 뭐 중도금 무이자도 해준다고요. 우선 뭐 경품을 준다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뭐 그래도 뭐 여러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거 지금 서울은 경쟁률이 장난 아니거든요. 가점이 60점대도 쉽지 않아요. 거의 70점대로 갔다가 가고 지금 이제 방배 6구역, 레미안 원페렐라, 청약 나온다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기 분양가가 방배 5구역보다 더 비싸요. 입지는 방배 5구역이 더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방배 13구역, 14구역 더 비싸게 나올 겁니다. 공사비 계속 올라가니까 조합원들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조합원들이 막 이득을 편취한다. 건설사들이 사탄이다. 이게 아니라 건설사들 지금 영업이익 여러분들이 그 당위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보세요. 지금 10대 메이저 건설사들 영업이익률 수치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은행이자도 못 보는 곳들이 태반이거든요. 지금 건설사들 진짜 힘듭니다. 왜냐면 적자 수주한 곳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합 상대로 갔다가 이제 공사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합과 건설가가 엄청 싸우고요. 근데 조합원 입장에서 공사비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올려주게 되면 그게 분양가로 또 전가시키려고 하거든요. 안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냥 떠안게 되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는 주택은 기다린다 해가지고 청약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점 계속 높아질 거고요. 서울에서 여러분 원하는 신축 받기는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걸 받는다 하더라도 분양가 예전에도 사람들 고분양가다 뭐다 했는데 기억나시죠? 둔촌주공 저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도 막 조합한테 돈 먹었냐? 역시 조합 대변인 너 재건축 좋아한다고 자꾸 일반 분양 둔촌주공 살리기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둔촌주공 84 타입 분양가가 13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23억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 금액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래가 그려지는 거죠. 그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하락한다라는 게 아까 제가 시장이 이제 파편화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강남 신축 아니면 서울의 신축 여기가 빠진다는 얘기인가? 곰곰이 논리 구조를 잘 따져보면 그게 아니란 얘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딘가를 잘 생각해 봐서 2025년도 상반기 기회를 잘 잡아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에 비해서 자산 가격은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만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비판 중에 또 하나가 소득에 대한 얘기들 많아요. 우리가 PIR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소득 대비 집값 비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오늘 뉴스 기사 조금만 검색하다 보면 이제 이게 나오는 게 막 PIR이 16배다, 18배다, 모 통계 같은 경우 뭐 20몇 배다. 야, 이거 개거품이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생각할 거야. 내 급여가 월 300인데 지금 20몇 억짜리 집값들 막 반포에 50억, 60억 이거 보면 미쳤다. 내가 그리고 PIR 전제적으로 뭐예요?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서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회가 썩었다. 이거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PIR만큼 선동하기에 좋은 수치가 없다를 저는 거꾸로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책에서 많은 사항들을 담아놓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었었던 사항 중 하나 바로 PIR 얘기가 또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면 PIR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PIR 결국 뭐예요? 내 소득 대비 집값이죠. 그런데 소득은 항상 잘 보다 보면 중위소득 가격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중위주택 가격으로 PIR 산출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에서 예를 들어 한번 거꾸로 이렇게 볼게요. 분자 분모값을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분자를 평균값으로 잡았으면 분모도 평균값으로 잡고, 분자를 중위값으로 잡았으면 분모값도 중위값으로 잡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통계라고 말하면서도 이거를 갖다가 왜곡시키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 장난질 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소득은 중위값으로 잡아놨어요. 중위값이란 게 뭔가요? 전체를 1부터 100까지 나열해서 딱 가운데 있는 수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 평균의 함정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진짜 고소득자가 이제 평균을 갖다가 올려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위가격을 통계에서 많이 쓰는데, 그러면 소득을 중위가격을 잡았으면 주택가격도 중위가격을 해야 되는 건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중위가격 연소득이 2,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 중위주택 가격은 3억 1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국 중위 아파트 가격은 3억 6천밖에 안 해요. 그러면 내 소득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우리 PIR 계산해 보면 그렇게 높은 건가? 생각해 보면 내 급여가 설령 200만 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방의 아파트 내 집 마련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지방에 미분양 나서 막 4억에 분양고 뭐 이런 주택들이 있어요. 그게 어려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 주택이 비싸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서울의 주택이 비싸다 하더라도 저희 앞타임에 얘기했었던 거, 정확하게 서울의 아파트, 그것도 신축 아파트가 비싸다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 4천이에요. 근데 서울에 우리가 연립주택, 참고로 다세대 주택보다 연립주택은 대지 면적이 더 넓은 걸 연립이라 말합니다. 통칭 빌라라고 하지만 연립이 좀 더 비싸요. 근데 이 연립주택 평균이 3억 3천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내 집 마련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지만 서울의 빌라 마련이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들 눈높이가 다 어디가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그것도 신축 아파트. 그래 버리니까 이게 소득 기준은 나를 기준으로 잡고 주택은 저 멀리로 잡아버리면 이게 좀 애초에 통계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함정이 있는 거죠. 애초에 대한민국 부동산은 문제다, 거품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놔야지 계속적으로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주동산에 대한 정책들을 해놓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비싼가라고 했을 때 내가 평균 소득이야. 그럼 평균 주택 가격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지금 KB PIR이라고 있어요. KB 부동산 홈페이지 들어가면 PIR이 딱 떠 있는데 보면 서울 부동산, 여기서도 서울 아파트 PIR이 11에서 12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예전에 원희룡 장관님께서 PIR 16배 거품이다. 그런데 어디가 정상인가요? 뭐 11배에서 12배가 정상이라 했거든요. 그걸 지금 정상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서울 PIR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구별로 PIR을 쪼갤 수 있다. 그것도 여기서 동별로 PIR 쪼갤 수 있다. 그럼 반포동 PIR, 압구정동 PIR, 한남동 PIR 생각해보면 그 자산가들이 과연 그렇게 집값을 무리해서 샀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여기서 더 나온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힘든데 라고 하는데 지금 소득도 양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좀 어려우신 분들, 지금 뭐 자영업자 힘든 건 사실이고요. 그걸 제가 부정할 생각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 가격대들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데 진짜 고소득자들이 가는 곳들, 이런 곳들은 더 올라간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PIR이라는 거는 분자와 분모값을 명확하게 일치시켜야 되는데, 아니 분자는 전국 평균 혹은 전국 중위소득 그래 놓고
집값은 서울의 강남, 서울의 신축 아파트 이래 버리는 게 정상이냐는 거죠.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해드리는 게 책에서도 강조한 거가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좀 인지하라는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에 전체 2천만 호가 있거든요. 2천만 호 주택 중에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 이게 5년 이내 아파트를 신축이라고 보면 1.1%밖에 안 되고요. 10년 내 아파트를 신축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2%까지는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도 뭐 은평구가 아니라 마용성, 강남, 그러면 더 희소해지겠죠. 0.1% 이렇게 가는 건데 내 소득은 그게 아닌데, 내 소득은 상위 1%가 아닌데 왜 상위 1%의 자산을 가지고서 제 거품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될까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PAI, 이게 자꾸 소득 가지고서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립니다. 가장 현실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면 서울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 아파트, 그것도 구축은 이제 점점점 힘들어진다 보거든요. 신축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신축 아파트 우리가 좋은 거 몰라서 안 사는 거 아니거든요. 비싸요.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비싸지면 더 비싸질 것 같다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2025년도 상반기에 아까 얘기했던 마포구, 성동구만 하더라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기회를 2025년도에 잘 잡아봐라 라고 하는데, 그래도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가 일단은 모아놓은 금액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청약을 잘 예의주시하시고요. 청약 그래도 이제 우리 로또 청약이라 하지만 청약통장 써서 그래도 추첨 비율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청약만 보는 건 사실 좀 미련해요. 왜냐면 청약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분위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보는 것도 좀 방법이 옵니다. 물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점점 규제도 그렇고 이제 쉽지 않긴 한데, 여기서도 결국 정비 사업이라는 게 향후에 신축이 되는 거거든요. 신축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정비 사업이기도 해요. 근데 또 우리 여기 책에서도 나와놨지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사업성 있는 곳들 어떤 식으로 가려내야 되는가? 그 대지분, 용적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분담금. 그래서 진짜 가치가 있는 곳들 어떻게 판단해낼 수 있는지도 담아보았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서울 재개발 비싼 거 아니에요, 재건축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조합설리 인가하는 데들이 좀 안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 조합설리 인가 이후 얘기하는데, 근데 요즘 조금 2025년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정권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또 특히 서울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인허가 리스크도 커지고 있거든요.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사업시행인가 난 것들 비싸잖아요 라고 하면 우리가 좋은 데서 속도도 빠른 데를 보니까 비싼 거거든요. 그래도 인서울에서도 우리가 2억 중반, 그리고 뭐 3억대, 그리고 한 5억대 이렇게만 봐도 관리 처분 인간 안 되들도 갈 수도 있고 사업시 인간 안 되들도 갈 수도 있어요. 서울의 재개발 지역들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닫아 놓으니까 이제 없는 거고요. 좀 잘 생각해 보고 찾아보다 보면 기회들은 열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의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기회를 잡아오셔라.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은 의식주 중 하나예요. 이거는 즉 필수제라는 얘기죠. 우리가 재테크 공부라는 거는 살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코인 공부, 주식 공부 당연히 해야죠. 근데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부동산은 꼭 알아둬야 돼요. 왜냐? 우리가 길거리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매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전월세가 강제되거든요. 내 삶의 주거 여건과 바로 밀접한 게 결국 부동산이다 보니까 또 부동산 공부는 전 필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공부라는 거는 그냥 천천히 그냥 그때그때 가서 이제 나중 갔다가 2026년도 가니까 막 집값이 막 올라간대, 그런 뉴스를 듣고서 매수하게 되면 실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판단을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그렇고 다 똑같잖아요. 내가 좀 차분하게 분석이 된 상태에서 움직여야지 실수를 줄이는데 남들 다 갑니다라고 할 때 막 지금이니 하고서 샀다가 알고 보니까 내가 설거지해주고 꼭지에 물려버리고 구주대 언제 오나요 이러고 있고 그래 버리니까 이제 투자는 맨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가죠.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죠. 내가 팔면 그가 팔았습니다. 내가 사게 되면 그가 샀습니다. 이런 짤이 나올 정도로 맨날 거꾸로 뭐 무슨 역배팅을 해버리니까 이게 재산이 다 녹아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맨날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근로소득이 미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투자는 사실 되게 필수인데 근데 자꾸 인플레이션 따라 녹아 없어지니까 이제 막 세상이 잘못됐다. 막 이런 식으로 세상 비관만 하게 되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거주의 안정성이 있어야 주식 투자도 코인 투자도 잘하는 거고 내 근로도 잘하는 거고 그런 식이고 나중에 뭐 가정도 꾸릴 수 있는 거고 애도 낳을 수 있는 거고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의 안정을 사실 정부가 잘 갖춰줘야 되지만 근데 정부의 하는 얘기들 보다 보면 이게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쟁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는 오히려 지금처럼 혼란스러울 때 꾸준히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집값이 막 올라갈 때는 두려워서 지금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가서 잡아야죠. 근데 오히려 지금 차분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시장 공부도 하고 입지 공부도 하고 우리가 살려고 했었을 때도 어떤 걸 잡느냐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장단점들을 잘 알아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보게 되면 의외로 지방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제가 잘 모르면 서울 신축 아파트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데 구축이라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고 빌라에서도 수익률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눈 감고 귀 닫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미래인데 2026년도에 공급 절벽이 이제 오게 되면 사실 집값을 떠나서도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게 제일 두려워요. 지금도 이미 전세 금액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급량까지 꺾이게 된다. 전월세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진짜 패닉 바잉이 왔을 때가 언제였냐? 전세가 폭등할 때 패닉 바잉이 와요. 왜일까요? 2019년도 그때 임대차 3법이 도입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전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몇천억 억 단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때 패닉 바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이게 용어가 너무 무서워요. 공포에 질려서 매수를 한다. 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그 말은 즉슨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란 거죠. 이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 지금이라도 못 사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러면 그런 위기의식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실수요자들이 움직여요. 일반인들은 사실 부동산 뭔 부동산이야 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 이럴 때 사야 되는 거고 너도 나도 다 지금 부동산 사야 돼 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가 팔 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꾸로 보면 그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꼭지가 언젠가라는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00% 꼭지가 다 먹는다라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식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듯이 부동산도 내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수익 괜찮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익절하고 이런 것들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공포의 장이 오는 게 전세금이 폭등할 때입니다. 왜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와요. 전세 보증금 2억 올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동안 2년 동안 돈을 모으긴 모았는데 2억을 못 모았어. 그럼 둘 중 하나죠. 전세자금 대출 더 땡겨서라도 어떻게든 대출을 통해서 버티거나 아니면 밀려나가거나. 그럼 밀려나갈 때 얘들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 아빠 왜 나 이사 가기 싫어. 그런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집주인이 돈을 올려달라는데 아빠가 능력이 부족해서 쫓겨나는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냥 거기도 좋은 동네야.
거기서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솔직히 주거 지역이 밀려나가게 되면 솔직히 더 좋은 동네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면 그때 심리적인 박탈감, 우리 벼락거지라는 표현도 그때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나는 멀쩡하게 막 그냥 근로소득 열심히 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했는데 부동산을 안 샀다는 이유만으로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들하고 사회 불만이 많아지고 이런 건데 그냥 그때 가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 집값 떨어진다라고 말하신 분들 말을 믿었더니 내가 원하는 집값은 안 빠져. 그럼 그때 가서 야, 너 둔촌 주고 미분양 그때 잡지 말래며 그 사람이 인생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각자 도생의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2026년도 이후로는 전 전세 금액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특히 신축 전세 가격들 보게 되면 점점 더 올라갑니다. 빌라 전세 초토화됐어요. 근데 빌라 전세는 사람들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중간 사다리를 갖다 끊어버리면 다 힘들어집니다. 이제 빌라가 월세화가 역대급으로 돼요. 이제는 빌라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서민들은 돈을 더 못 모으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앞서서 PIR 얘기도 하긴 했었지만 그 위정자들이 절대 얘기 안 하는 수치가 하나 있어요.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OECD 통계인데 OECD 통계에서 대한민국이 몇 등일까요? 압도적으로 뒤에서 1등입니다. 그냥 1, 2등 간의 격차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세금 뗄 거 떼고 뭐 이런 다음에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소득. 여기서 주거비를 봤을 때 제일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택 시장은 그러니까 집값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까 제가 PIR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거품이야 뭐야 뭐 PIR 11배도 거품이야 라고 얘기하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임대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왜? 아무도 이걸 들어본 적이 없을걸요? 항상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월세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의 월세랑은 왜 비교를 안 하세요? 일본, 뉴욕 아니면 뭐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비싸요. 거긴 소득이 높잖아요 라고 얘기해도 소득 대비, 지금 이게 뭐예요? 통계가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잖아요. 뉴욕에서는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연봉이 3억이라도 하층민에 살면 산다고? 왜냐면 주거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일본 사람들은 뭐 주택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주택을 매수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제 아는 분 일본에서 지금 이제 근로 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임대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본인 혼자서 가 있으니까 이제 원룸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있지만 만약에 거기서 막 3룸 가려고 하고 도쿄 23구 막 내로 들어오려 하고 여기서도 좋은 데 가려고 하면 점점점 가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한민국 월세 가격은 엄청 싼 거죠. 왜? 전세라는 제도 덕분에. 근데 전세라는 제도가 엄청나게 공격받잖아요. 전세 때문에 갭 투자가 되고 매매 금액을 밀어 올린다. 뭐 일정 맞는 말일 수는 있어요. 근데 거꾸로 전세 제도 덕분에 임대차 가격이 정말 안정되어 있는 건데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서 자꾸 집값 문제다 뭐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월세화가 계속되면 서민들은 돈 모으기 더 어려워집니다. 진짜 집은 우리가 왜 부동산에 대해서 분노를 할까요? 그래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거를 전 보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데 내 소득은 저기는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거죠. 근데 애초에 포기를 하면 편해요. 근데 포기를 하라는 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여러분 월세만 열심히 내고 월세 생활 하세요. 대한민국은 월세 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또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주거비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 같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을 하게 되고 다주택자들이 사라지게 되면 전월세는 누가 공급해 주나요? 멀쩡하게 대한민국은 임대차 시장이 아주 훌륭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계속 흔들어 버리고 그러면 임대차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여러분들의 주거비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 둘 중 하나죠. 임대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내 집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니면 지금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수익률이 괜찮아지는데 대한민국 월세화가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볼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국인한테 호쟁이들한테 월세 내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들은 시장 경제가 맞다 하지만 부동산,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외국인한테 개방하는 거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아니 중국 자본 들어와서 유명하잖아요.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하다못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도 화교 자본들 막 들어가 가지고 막 집값 부동산 엄청 폭등시켰다라고 하는데 한국에 화교 자본 들어와서 서울 집값 폭등시키면 서울 집 가지고 있는 저는 좋겠죠.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막아야 된다 보는데 근데 외국 자본들이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월세 받을 준비하고 있대잖아요. 그런 거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문제다, 문제다, 문제다. 다주택자 탄압하고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전월세는 누가 공급하나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투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 주거 안정성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무주택자들한테 희망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 과연 임대료가 더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것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좋은 일들, 여러분들 원하는 사항들 꼭 하나씩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을 썼을 때 제가 좀 세게 말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사실 이 영상을 듣고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고요. 기분 나쁘면서 쟤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사항들을 제 말을 100% 신뢰한다라고 보기보다도 다른 사람들 내용들도 잘 한번 보면서 지금 제가 얘기했죠. 부동산 시장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상품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갈라서 한번 보게 되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거주 안정성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깨알 홍보 하나 하자면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결국 이게 뭔가요? 1, 2년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잘 여러 측면에서 담아보았으니까요. 부동산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